자, 정리만 해주고 갈 테니까 잘 봐. 우리에게 비생물적 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주 골자야. 근데 이 생물적 요인은 다시 광합성을 하는 독립 영양생물인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 세 개의 부류를 우리는 생물적 요인이라 불렀다라고 했는데, 비생물적 요인으로는 간단하게 말하면 뭐 환경 정도가 여기에 해당돼. 물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온도라든가.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살펴보면 강가, 늪, 아니면 바다, 이런 식의 것들이 비생물적 요인.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아? 생물적 요인이 살고 있는 서식 환경 조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요 배웠던 게 이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 불렀고, 다시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이라 불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작용만 도드라지게 배웠다. 그래서 빛의 수액이나 빛의 양, 그지? 그 다음 온도, 그 다음 공기, 수분, 요런 것들에 의해서 그 예와 함께 배웠다는 거 명심하라고. 그리고 생산자로는 뭐 초본이나 목본, 그죠? 그 다음 바닷속에 들어가면 식물성 플랑크톤, 요런 것들이 생산자라고 하고, 분해자라고 하면 세균, 곰팡이, 알겠어? 균류들. 그 다음에 소비자라고 하면 1차, 2차, 3차, 요런 것들로 구분해서 봐둬라. 그래서 오늘은 말이야, 생물적 요인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걸 배울 거라는 거지. 바로 생태계. 알았어? 1번은 됐고 2번이구나.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는 정량적 계산은 에너지 효율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정성적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말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차근차근히 적어놓고 이해하자는 거지. 알겠냐? 첫 번째, 생태계 평형에 제일 중요한 게 생물적 요인이야. 근데 그 생물적 요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들을 설명할 때는 먹이 사슬을 볼 수밖에 없어. 여러분, 거기 먹이 관계라고 써있는 제목은, 그리고 피라미드를 그리거든. 앞으로 오른쪽 그림, 세 개 그림처럼 이런 걸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요. 이들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자들이 풀어놓은 그 현상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려면 그들이 쓰는 용어와 그들이 쓰는 룰을 알아야 돼. 그거 배우는 거야. 첫 번째,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를 한번 봐봐. 자, 먹이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먹이 지위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우리도 지위가 있지요. 뭐 아무래도 신분적인 그런 건 동등하다지만 어떤 지위가 있어서 지위 체계가 있단 말이야. 특히 군이라는 이런 조직들은 말이다. 회사도 그렇고 얘들 먹이 관계도 먹이 지위가 있어서 밑에 보통 먹히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했냐? 피식자 관계라고 그래. 피식자 애들이 있고 그걸 먹는 포식자들이 있어. 알았지? 그래서 대부분 생산자는 피식자에 해당돼. 생산자는. 왜 그럴까? 생산자는 직접적으로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인 포도당 유기물로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 애들이거든. 그럼 그걸 먹는 초식동물이 바로 포식자야. 그걸 1차 소비자라고 부른단다. 알았지?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이 또 육식동물 2차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3차는 그것들까지도 먹는 애들 있지. 3차. 그게 인간류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지. 그죠? 일반적으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냥 대략적으로 표현할 때 뭐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크기가 커요. 그다음 개체수는 적어요.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을 여기서 배우는 거야. 자, 먼저 먹이 사슬을 먼저 봐봐. 먹이 사슬 관계를 보면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그래요. 먹고 먹히는 관계. 먹는 애들을 뭐라고 하느냐? 포식. 먹히는 피식. 이런 말을 쓴단다. 알았지? 포식과 피식 관계를 보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맨 밑에 단계들이 누구란 얘기야? 생산자라는 거지.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라고 하는데, 이런 류들이 보통 초식동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2차 소비자에 해당되는 것들. 사실 초식동물도 되지만 벌레도 되지. 메뚜기 같은 애들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애들 아니야? 그걸 잡아먹는 개구리도 2차 소비자에 해당되는 거야, 사실은. 알았어? 그러니까 초식동물,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이렇게 커다랗게만 보지 마. 그걸 자세하게 표현하는 게 먹이사슬이고, 먹이사슬은 어떤 생태계든 다양하다는 걸 명심해. 알겠죠? 그러니까 케냐 같은 세렝게티 같은 데는 1차 소비자가 뭐 영양, 사슴, 누, 뭐 이런 애들 덩치가 큰 애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주변만 봐도 1차 소비자는 풀 뜯는 벌레야. 그럼 그걸 잡아먹는 2차 소비자는 덩치가 엄청 큰 사자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 벌레를 먹는 애들이 뭐 한둘이겠냐고. 하다못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사는 이구아나 뭐 이런 애들. 그지? 아니면 카멜레온 이런 애들도 2차 소비자에 해당되는 거야. 벌레를 잡아먹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로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초식동물, 그 다음 2차 소비자 이상은 뭐 거의 육식동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관계가 1차와 2차고, 그 다음에 거의 얘들아, 여기서 끝나. 4차도 있고 5차도 있는데 거의 여기서 끝난다고. 3차에서. 얘들은 거의 4단계에서 끝난단다. 알았지? 맨 밑에 단계가 누구다? 생산자라는 것만 명심해. 두 번째, 먹이 그물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그 지역에, 일정 지역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선으로 표현한 게 바로 먹이 사슬이야. 먹이 그물이고. 그러니까 마치 피식과 포식 관계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뭐라 부른다고? 먹이 그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뭐 이렇게 옥주수를 이렇게 만천에 드러내고 웃고 있어? 다시,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이라고 보자. 그래서 먹이 그물이라고 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것들은 되게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먹이 그물은 복잡할수록 안정하다. 뭐가? 생태계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겠죠. 제일 중요한. 복잡할수록. 이건 무슨 말일까? 먹이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 먹이주의가 다양할수록 하나의 생태계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생태계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너희들도
너희들과 옛날 사람들과 사이가 있다면 너희들 만약에 점심을 굶고 왔어. 그러면 되게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왜? 밥을 굶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밥이 나올 구멍이 엄마 아빠가 차려준 밥상밖에 없었는데 먹을 게 없었으니까 별로. 요즘에는 그거 안 먹고 나와도 돈만 있으면 뭐 햄버거도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고 뭐 군것질도 하고 먹을 게 지천에 깔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굶어도 커다랗게 한 번 정도는 놀리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안정적이잖아. 뭘 먹어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밥 안 먹고 딴 거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는 게, 먹을 게 귀했을 때는 집에 있는 밥을 친구들끼리 모여서 못 먹으면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왜? 엄마가 밥을 다시 하고, 그러니까 그 밥도 전기밥도 이게 아니라 막 보면 드라마에 보면 막 아궁에다 불러갖고 얼마나 복잡하게 밥을 해요. 근데 한 끼씩 다 날린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밥을 엄청 먹어요. 그 자리에 빠지면 내 것까지 누가 다 먹는 거야. 형제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참여해서 전투적으로 먹는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밥을 못 먹게 됐어. 그러면 저녁 때까지 굶어야 되는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먹이 그물 관계도 누구 하나 종이 되게 단순해지잖아? 그럼 종 하나가 사라지면 그 생태계가 파괴돼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의 다양성. 이게 좀 좋아져야 생태계는 안정적이다 이거죠. 여러분, 종이 다양하게 있는 걸 뭐라 불렀어요? 종다양성. 꺼져! 군집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여러분, 종을 무슨 군이라고 불렀어요? 개체. 그렇지요! 개체군이라고 불렀고요. 그 개체군이 종류가 다양한 걸 군집. 군집이 더 커지면 비생물적 요인이랑 만나서 뭘 만든다고 그랬죠? 생태. 개. 예, 그렇죠. 생태계를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를 한다는 건 그 일정 지역의 서식 환경 내에서 군집 간 상호작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죠? 그 종에는 생산자도 있을 것이고 1차도 있을 것이고 2차도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이 생태계는 뭐하다?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우리가 물질이 이렇게 이동합니다를 복잡하게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고? 지금 여기 관계는, 먹이사슬 관계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유기물이 이동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자, 무기물의 형태인 태양 복사 에너지를 생산자가 최초로 유기물을 만들어요. 포도당이죠. 그걸 식물들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광합성은 녹말로 저장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식물도 지방으로도 저장할 수 있고요. 땅콩 같은 거요. 지방이 풍부하죠? 그 다음에 콩은요? 콩. 단백질이 풍부하죠? 이렇게 식물들도 3대 영양소를 다 자기 나름대로 저장을 한다고요. 그걸 누가 먹어요? 초식동물. 그죠? 걔들이 먹죠? 유기물 형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소비자를 또 누가 먹어요? 2차 소비. 걔들은 뭘 먹는 거죠, 그럼?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은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사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사라고 하거든요. 식물은 고사. 나이가 차서 죽는 거예요, 그냥. 1차 소비자도 2차 소비자도 병사, 고사 죽을 수 있죠. 그 물질이 그냥 그럼 사라지나요?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됩니다. 그럼 그것들은 어디로 가죠? 토양으로 가게 되고요. 식물은 다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지만 뿌리를 통해서 질소 같은 이온들을 끄집어들여서 단백질 같은 걸 합성해요. 자, 지금 제가 뭐를 알려준 것 같아요? 아, 물질은 순환. 계속 돌아요. 맞습니다. 물질은 돌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에너지라는 놈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외우셔야 되는 게 에너지에 대한 법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 통합과학 안에서
우주 빅뱅을 배웠단 말이에요. 예. 우주 초기에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셔 가속 평탄한 우주 뭐 이러면서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속 암흑물질 생기고 어쩌고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주 초기의 에너지와 지금 137억이 지난 지금 현재 에너지 누가 더 클까요? 똑같다는 에너지는 얘기예요. 같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에너지의 그 밀집된 정보가 다르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 동료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딱 이렇게 그죠? 그 영화에 보면 하버드 이런 데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친구가 발표하면 같이 공감해주는 뭐 끄떡끄떡 한다든가 옆에서 이런 애들은 거의 까매우죠. 그런 애들은 좀 부끄러운데 약간 저 친구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주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때보다 지금이 온도가 낮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에너지는 동일한데 1법칙.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법칙은 뭐냐면 그 전환 방향이 보다 더 쓸모없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쓸모있는 에너지인 밥을 먹으면 쓸모없는 에너지인 고구마로 나온다는 거죠, 뒤로. 그죠? 근데 그 고구마는 또 분해자들한테는 쓸모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걔들은 또 먹어요. 분해를 또 하는 거죠. 자, 문제는 그렇게 물질 분해가 시작되면서 그들도 우리도 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고 열이 나가죠. 이 열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자, 열 에너지는 온도가 어떤 데서 어떤 데로 이동한다고 배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유용한 에너지일까요?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요. 맞아요. 고온이 유용한 거고 저온이 무용한 건데 우주 초창기는 고온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저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 에너지 양은 똑같은데 쓸모없는 에너지가 그때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아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일방적이다. 물질처럼 순환하는 게 아니라 가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흐름 단계를 지금 가리킬 때 이 에너지들이 뭐 유기물 속에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생산자에서 1차로 1차에서 2차로 에너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은 호흡이라는 걸 하니까 열 에너지가 손실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가는 에너지량이 줄 거라는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거라면 무엇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구의 생태학에서 가장 공급되는 에너지는 누구예요? 나죠? 그죠. 태양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계속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의 끊임없는 발산 덕분에 지구의 에너지 흐름이 끊기지 않고 흐르는 거야. 너희들 집 앞에 강 있어요 혹시? 강 이름이 뭡니까? 강이요. 강, 흐르는 강. 집 앞에 강이 있어요. 요즘 집 앞에 다 강 하나씩 있잖아요? 설마 한강이신 거예요? 아니죠. 갑천. 여긴 무슨 천이에요? 건평천이요. 에이, 거짓말 좀. 진짜요? 네? 진짜 관평천이라고 그래요? 진짜요? 모르셨는데요. 저도 몰랐죠. 관심이 없죠. 자네 관평천인 거 알았어요? 딴짓하는 선생님? 네, 찾아보고 있어요. 진짜요? 맞아요? 관평천? 건평천인데요. 그렇다고 합시다. 신기하네. 여러분, 강이 흐른다는 건 뭐죠? 저 꼭대기가 높고 이 아래가 낮다는 거 외에도 수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퐁퐁 솟는 물이 있으니까 계속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알아두자 이거죠. 여러분,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흐름은 결론이에요. 이렇다고 알고 갑니다.
일방적이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이 가역점. 그렇죠. 역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에너지 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태양의 빛에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 지구의 생태계는 태양의 빛에너지가 출발이 되어서 처음 뭘로 바뀐다는 거죠? 생산자의 화학에너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생산자의 화학에너지가 출발. 뭐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게 출발입니다. 이때부터 이 화학에너지가 물질이 되어서 위 영양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알았니? 결국 이 화학에너지 자체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합니다. 계속 에너지가. 근데 이것도 에너지예요. 화학 에너지예요. 근데 이 양이 자꾸 가면서 준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왜 줍니까? 바로 두 번째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잖아. 그게 생산자의 에너지고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아니니? 그런 게 생체량이거든. 그런데 기본적으로 각 영양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생산자의 1차 소비자, 2차 이런 거 말이야. 뭐가 생기는 거야?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 방출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얘들의 전체 에너지에서 중간중간으로 뭐가 빠져나간다는 거니? 열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게 사라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체 생체 유기물의 에너지량은 줄게 되고 이런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방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어떻게 된다? 감아된다. 감소다. 이렇게 이게 결론이야. 감소가. 알겠냐? 그래서 이걸 생체 피라미드로 그리면 대부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자, 이게 생산자 프로덕트 퍼스트 원 2차 3차로 이렇게 표현하거든. C1, C2, C3 O. 그런데 이게 위로 갈수록 피라미드가 면적이 줄잖아. 저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감소 이런 게 누구냐는 거지. 지금 나왔잖아. 누구냐? 바로 에너지. 단계별 뭐 에너지가 줄고 있다는 걸 본 거야. 왜? 중간중간에 무슨 손실이 생긴다라고 설명하니? 열 손실. 내가 열 손실이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애들이 열 손실 그럼 열로 사라진 줄 알아.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보편적으로 객체수도 줄지. 당연히 객체의 크기는 커져. 사실은 객체의 크기는 커지는데 대략적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 알겠냐? 생체량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생물량 이렇게 써 있는데요. 생장량이 생체량이에요. 얘들 키우는데 필요한 에너지량. 개체수가 조금은 적게 들어요 원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얘는 뭐에 비례한다? 개체수에 비례해요 사실은. 아, 무게니까. 그 생물체의 무게거든요 사실. 전체 마리수가 적으면 무게량은 적게 나가는 거고요. 다만 위로 갈수록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증가되는 애들이 있어요.
증가된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게 얘요. 에너지 효율. 이건 뒤에서 배웁니다. 잠깐 스포를 날리면 그러니까 전 단계의 에너지량에서 현 단계로 넘어오는 에너지의 비율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지금 비율 이게 뭐예요? 효율이 높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보통 1차 소비자들은요 하루 종일 풀을 뜯어요. 왜 그럴까요? 얘들이 유독 배가 고파서 그럴까요? 효율이 낮아서 그래요. 많은 양을 섭취해야 그 중에 에너지량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육식동물은 어떠죠? 한 번 사냥을 하고 나면 길게는 2, 3일 동안도 안 먹어요. 든든하니까. 니네도 당장 그렇잖아요. 왜 다이어트 식단에 야채가 있냐고요. 같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 섭취량이 적으니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초식동물들은요 막 두리번 육식동물이 어디나 쳐다보면서도 먹잖아요. 그죠? 걔들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쥐요? 하루 종일 먹습니다. 쥐요. 알았어? 뭐 걔들은 뭔가 갉아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치아가 계속 자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얘도 가끔 나와요. 여기에는 없지만 이 생물 농축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금속 같은 거 있죠? 우리 몸에 중금속이 들어오면 안 나가거든요. 근데 그 안 나가는 중금속이 왜 위험하냐? 우리 몸에서 생리현상을 흐트러뜨려요. 예를 들어 카드뮴 이온은 CD 2가 플러스짜리 카드뮴이거든요. 이거 2차 전지 배터리 쓸 때 쓰는 건데 이 카드뮴 이온은 우리 몸이 칼슘 이온처럼 착각을 해요. 이 이온을. 그래서 카드뮴 이온이 몸에 잔뜩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칼슘이 충분한다고 보고 다 혈액 밖으로 방출해서 날려보냅니다. 그럼 뼈가 어떻게 되느냐? 얇아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타이 병이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이타이가 아프다는 뜻인데 거기 현직 그 의사들의 그 현장 보고서에 보면 진맥을 짚으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손목이 툭 부러졌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카드뮴의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런 오염이 발생한 시대가 1950년대 중반부입니다. 걔들이. 그때부터 일본은 전 세계 2위의 강국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 전에 패전국에서. 누구 덕분일까요? 6.25 덕분이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일본이 미국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서 무기를 엄청 만들어. 그때 돈을 엄청 번 거야. 기술력도 다 미국 쪽에서 흡수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뜬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 찾고 막. 덕택에 잘 살았으면 그죠? 됐지 뭐. 자, 생체 피라미드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1쪽의 내용들이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잘 보세요. 결론. 이걸로 보면 에너지의 흐름을 보잖아요. 에너지는 일방적인 거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로도 빠져나가고 열에 그렇죠. 열 에너지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에너지 이동은 어떻다? 일방적이다.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누가 공급해 주냐? 공급 에너지원이 누구란 얘기예요? 태양이에요. 바로 이 태양 에너지가 얘를 공급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쓸모없는 에너지로 가는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물질은 어떠냐? 물질은 순환합니다. 이 순환을 도와주는 애가 중간에 누굽니까? 분해자라는 애가 있겠죠. 분해자. 이 물질이 순환되게 도와주는 거죠. 물질 순환은 가능하다. 알았니?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일방적이다. 꼭 기억합니다. 알겠습니까? 페이지 112쪽으로 잠깐 가봐요.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한다면 거기에 1차 소비자만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여러분. 페이지 거기 112쪽에 보시면 여기에 누가 있나요, 여기에?
태양 있죠? 그리고 옆 단계에 생산자라는 게 있을 거예요. 생산자의 에너지량을 보니까 20810 거기 써 있는 게 보이죠? 자, 분명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20810일까요? 아니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훨씬 컸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생산자는 광합성으로 얼마만 딱 섭취한 거야? 20810만 딱 섭취한 거죠. 이해 갔어요? 자, 에너지는 뭐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일광. 보존된다. 그것도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봐봐요. 호흡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계산해요. 호흡으로 나가는 에너지가 보니까 13197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봐봐요. 고사나 낙엽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고사라는 건 스스로 죽는 거고요. 낙엽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세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생산자는요 광합성을 해요. 그 중에 딱 어느 정도는 호흡량으로 써야 돼요. 왜 우리도 밥을 먹으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있어도 에너지는 들어가요. 식물에게 호흡량이 그거예요. 그러면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가 순광합성량인데 그 중에 일부가 이거라고요. 고사낙엽량. 알았냐? 그럼 남아있는 이게 뭐냐? 이게 생장량이에요. 이게. 알았어? 자, 그런데 이 양에서 잘 봅니다. 고사낙엽량이 얼마냐? 4592. 자, 그런데 여러분 요 화살표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차 소비자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섭식량이에요. 식물한테 말하면 뭐예요? 피식량. 동물이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식량. 피식량과 섭식량이 똑같은 말이라고요. 주체가 달라서 그렇지. 그럼 이 피식량 어떻게 구해야 된다? 빼면 되죠. 20810에서 13197과 4591을 뺀 양이 바로 1차 소비자 에너지량인데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피식량이 바로 1차 소비자가 가져가는 전체 에너지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피식량은 또 어떻게 구해되냐? 위로 뭐가 있어요? 또 얘한테도 호흡이 있죠. 호흡량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거긴 1865라고 돼 있어요. 다음 밑으로 사체나 배설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자 죽는 거고요. 여러분 배설물은 여러분 음식 찌꺼기 고구마 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 알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설물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가는 노폐물과 음식물 찌꺼기를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은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라고요? 651.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써 있어요. 2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 이것도 뭘까요? 맞아요. 2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이것도 먹히는 거. 알았습니까? 그럼 얘도요. 호흡이라는 걸 하겠죠. 얼마요? 272에 호흡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들은 스스로 또 죽을 수 있어요. 얘들도 동물이니까 사체나 또 배설을 이쪽 저쪽에서 할 거란 말이야. 얘 양이 보니까 105야. 자, 이렇게 따지면 만에 하나 얘를 봐봐요. 기억으로 놓는 거지. 만에 하나. 그럼 생산자 여기량에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다. 20810은 13297 플러스 4592 플러스 기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알았어? 사실 여기만 갖고도 생명과학에서 한 10분은 떠들 수 있어. 여기만 갖고도. 알았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요런 표현을 쓰거든 얘들아. 여기 생산자야 생산자.
생산자 같은 경우는 총 뭐가 있어?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광합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뭐고 호흡에 쓰고 이거야. 나머지 요만큼이 순 광합성량이거든. 근데 그 중에 요만큼이 뭐고 고사나 낙엽량이고, 알겠냐? 그리고 나머지가 생장량이고, 자기 몸을 키우고 몸을 유지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나무들, 풀들. 그런데 요게 뭐야? 요게 샥 해갖고 어디로 온다는 얘기니? 1차 소비자로 넘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양이라고? 피식량. 얘들한테는 1차 소비자한테는 섭식량이 되는 거야. 이해가냐? 그래서 이 전체 2080이 얘야. 그리고 호흡량이 얼마고? 13197이고, 이거 현재로 보면 이런 얘기야. 고사나 낙엽량이 얼마냐? 459이야. 459.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섭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지금 생장량과 이걸 숨겨놓은 건데 요걸 딱 숨긴 거라고. 요것만 요로 넘어왔거든 사실. 근데 지금은 이 기억이 이 둘 합친 거, 얘하고 얘 다 합친 양으로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여기서는 생장량 무시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얘여야 돼. 아니 무슨 얘기일까? 봐라. 얘는 들어온 거지, 네모 안으로. 얘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들어온 것과 나간 게 같아야 돼. 이게 에너지 보존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네. 들어왔네. 이렇게 셋 다 나갔지. 합쳐야 돼. 그게 같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여기 끝까지 가다 보면 니들은 뭘 할 수 있냐면, 맨 끝자락에 가잖아. 우리 분해자 보이냐? 분해자가 총 5399를 받아들이지, 에너지량이. 그럼 니네 4592가 생산자로 넘어오고, 시체 배설물 1차로 651이 넘어오고, 2차에서 105, 3차에서 얼마 돌아야 합쳐서 5399가 되냐? 그러면 51 나와요. B가 51이 나온다고. 그러면 분해자 입장에선 파란색의 화살표 4개가 모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빨간색이 나가는 거고, 오른쪽 구탱이에. 그게 같아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분해자는 파란색 다 합쳐서 5399면 빨간색 하나가 5399여야 되는 거야. 에너지 보존 때문에. 그래서 D가 51이 되어서 3차 소비자 C는 77 더하기 51인 거야. 128. 알았어요? 그 128은 왼쪽 2차 소비자에서 105 더하기 128 더하기 270이라는 호흡과 사체 배설물을 합치면 B는 505가 나와. B는 505. 근데 그 505는 오른쪽 1차 소비자에서 넘어온 거잖아. 요 화살표. 이게 505란 얘기거든. 그럼 505 더하기 651 더하기 13197? 그죠? 그거를 합친 게 얼마가 나온다? 2080이 떨어진다니까요. 알았습니까? 에너지 보존.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가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이게 에너지 일방적이다. 알았죠? 물질은 어떻다고 했죠? 순환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분해자는 다 호흡해요. 아, 분해자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얘는요 종속 영양생물이에요. 우리가 이 종속과 독립 단계로 따지면 얘도 종속입니다. 종속 영양생물이 뭔 뜻이냐면, 먹이가 있어야 사는 애들이에요. 뭔가 먹이를 섭취해 사는 애들이고, 얘들 생산자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빛을 받아서 스스로 만들잖아. 얘들이 독립 영양생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해자도 뭔가 처묵처묵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고니? 분해자를 분해하는 거 없어요?
있죠. 네. 분해자 자체를 분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 얘들도 평생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애들이 분해자다 이런 것보다는 효소 작용에서 스스로 사라지기도 해요. 자체 효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분해자는 자기가 물들듯이 해야 되니까 효소를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이 더 오래되고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효소에서 자기도 분해되고. 아셨습니까? 자, 113쪽 생태계 평형. 제가 이제 페이지 113쪽으로 가보자. 거기 1번은 가로넣기 한번 해볼게. 봐봐봐. 112쪽. 퀘스천 1.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에 동그라미 기억에 들어갈 건 화학에너지야. 화학에너지. 그게 포도당이다. 알았지? 화학에너지.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로 가면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가 만들어낸 포도당이 그냥 포도당으로 있는 게 아니라 녹말이나 또 어떻게 지방이나 단백질 정도로 전환이 돼서 유기물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각 영양 단계에서 무엇에 쓰이거나 라고 했는데 이게 생명활동이야. 생장량이라고 하거든. 뭐 세포도 늘리고 열매도 맺고 이파리도 뿌리도 막 이런 식의 생명활동에 쓰이거나 열에너지로 방출한다. 이거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일부만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줍니다 라는 표현이고, 마지막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에너지도 분해자의 무엇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분해자도 호흡은 한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슨 에너지로 방출된다? 열에너지.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니네 그 위에 표에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뭐니? 열에너지야. 마지막. 즉, 그 열에너지도 저온의 열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어떻게 되겠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을 구하는 거야. 자, 생산자의 에너지량은 20810이라는 에너지량을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거야. 태양은 그거보다 10배, 100배, 알았어? 더 클 거라고. 분명히 1000배 이상 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중에 13,197은 호흡으로, 4,592는 죽거나 낙엽을 떨어뜨렸네. 그래서 A만 누구한테 갔다?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지. 그걸 생산자 입장에서는 피식량,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식량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동그라미 A 3021이거든 이거. 이게 뭐냐? 바로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 되는 거야. 걔가 그 중에 다시 말해서 2810 중에 3021만 1차 소비자가 가져간 거야. 자, 1차 소비자 에너지량을 보면 동그라미 A가 3021이었잖아. 그걸 받아들여서 1865는 호흡으로 빠져나가고 651은 자연산화, 병산화 이런 걸 사체라고 하거든. 그리고 배설량으로 나갔겠지. 그치? 사실은 이거 배설량은 얼마 안 되고 솔직히 말하면 배출량이야. 사실 고구마로 나가는 건 배설이라고 안 하거든. 알았죠? 그렇게 해서 B 2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505라고 아까 우리가 구한 게. 그러니까 이 B505도 2차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뭐야? 섭식량이 될 수 있는 거지. 1차 소비자는 피식량이지만,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B505는 272는 호흡으로 또 빠져나가고 105는 병사, 자연사, 사체로 분해자로 가고 역시 배출량까지도. C가 3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128이라고 본 거야. 128. 그러면 3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을 보자. 3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자, C 128은 77이 호흡이고 D 51이다. 이 최종 소비자야. 보통 3차 말고 4차도 있긴 하지만 지금 드러난 바로는 3차가 최종 소비자다. 그러면 밑에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 써있지.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량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량인데 시험에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 생산자와 1차 소비자가 제일 많이 나와. 알았어? 생산자의 에너지량 분의
피식량 이래도 답이야. 그 피식량이 1차 소비자가 뭐 한 거니까? 섭식한 양이니까. 알겠냐? 그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줄까?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거기 써 있는 대로 전 영양 단계니까 생산자의 뭐 분해? 에너지 보유량, 생체량에게 이거 분해 이래도 된다고 또는 이래도 된다고. 이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야 이게. 이해 갔어? 그러니까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을 꼭 1차 소비자 에너지량을 쓰지 않고 피식량에도 괜찮고 섭식량에도 괜찮은 거야. 너희들한테 제일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1차 소비자는 2810분의 302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야, 꼭 100을 안 곱해도 돼 얘들아. 알았지? 뭐 효율 해가지고 퍼센트로 나타나는 100을 곱하거든. 그러면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3021분의 현 단계 505로 쓰면 되고, 다음에 3차 소비자는 505분의 128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보니까 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구나. 그럼 무슨 얘기지? 풀을 먹는 것보다는 고기를 먹는 것이 확실히 영양 보충 면에서는 더 좋은 거구나 라는 결론이야. 알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생태계 평형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생태계 자체가요. 여기서 생태계는 뭘 의미해요? 비생물적 요소인 물, 흙, 온도, 토양 뭐 이런 거랑 생물적 요소인 누구요? 군집이요. 군집. 그 군집 속에는 생산자도 있죠? 소비자도 있죠? 분해자도 있단 말이야.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어가지고요. 누구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채워요. 그러니까 종이 아주 사라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생태계는 종 하나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저기는 군집이에요. 군집. 다시요. 생태계는 뭐라고요? 환경 요인과 군집을 다루는 거예요. 군집. 종이 다양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총 하나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자도 풀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작은 나무 관목림, 큰 나무 양수림, 그보다 좀 작은 음수림 뭐 이런 것들 다 포함. 알았어? 그래서 총 생산자 에너지량을 다루는 것이니까 생태계 평형은 누구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다. 거기 첫 번째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은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먹이 관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피식과 포식 관계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걸 통해서 개체수 변동을 겪느냐라고 했더니 예로서 아주 훌륭한 눈신 토끼와 스라소니가 떴어요. 그럼 우리는 그 데이터를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개체수가 많은 게 초록색입니까? 빨간 색깔입니까? 보니까 초록색이죠. 걔가 하위 영양 단계다. 왜? 하위 영양 단계는 개체수가 많았다는 거 기억하죠? 그럼 빨간색이 상위 영양 단계이며 그래프를 가만히 보니 초록색의 그래프에 따라 빨간색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초록색이 많아지면 빨간색도 같이 많아져요. 순간적으로 조금 있다가. 근데 초록색이 무너지면 빨간색도 같이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어떤 관계라고 보느냐? 피식자와 포식자 관계를 나타낸 거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때 여러분, 피식자가 많아지면 포식자도 어떻게 되고? 많아지고, 피식자가 줄어들면
포식자도 줄어들죠. 그 나름대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된다는 거니까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요, 깨졌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어쩌면 틀린 답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100마리가 있었는데 스라소니가 3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눈신토끼가 50마리를 뚫었더니 스라소니가 한 5마리를 뚫었어. 이게 뭘 의미하냐? 100마리, 30마리도 생태계 평형이고 50마리, 3마리도 평형이란 얘기예요.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똑같은 걸로 회복되는 게 평형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 그 상태, 그걸 생태계 평형이라 본다라는 거죠. 그 주기성을 가만히 보시면 얘들이 거의 1860년, 1880년에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어. 대충 보면. 알았니? 그렇다면 얘들도 평형을 다루는 건 좀 전 상태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게 평형이 아니구나. 아래쪽 먹이가 부족하면 위쪽은 줄게 되고, 먹이가 풍부해지면 위쪽 상위 영양 단계도 많아지고, 그게 평형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스라소니, 눈신토끼 그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가만히 보시면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개체수의 결정은 피식자가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위 영양 단계에 피식자가 많아지면 포식자도 많아진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피식자가 다수고 얘가 소수거든요. 알았어요?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약에 피식자를 포식자를 없애버렸어요. 응? 스라소니를 다 없애버렸다고 난리가 납니다. 생태계 반응 넣어줘요. 물론 피식자의 눈신토끼는 엄청나게 불겠죠. 근데 걔를 잡아먹을 애들이 없으면 그 주변의 생태계가 작살이 나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호주예요, 호주. 호주가 토끼가 없어요, 원래. 그 나라 자체가. 근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범죄자들 추방하는 나라였는데, 심심하니까, 야, 본국에서 토끼 6마리만 갖고 와. 딱 6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 번식력이 6개월에 수백 마리가 된 거예요. 수천 마리가 되고, 수만 마리가 돼서 지금은 그 토끼를 제어하기 위해서, 왜 토끼가 그렇게 많았냐면, 봤더니 토끼를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별로 없는 거야. 캥거루가 잡아먹겠어?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없다 보니까 토끼의 숫자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 파괴 주범이야, 걔들. 풀 다 뜯어먹고, 똥 엄청 싸놓고. 그래서 호주 정부가 2번의 엄청난 계획을 해. 첫 번째야, 군인을 동원해서 죽여. 총으로. 근데 좀 줄었어. 복원되는데 줄이는 시간보다 복원되는 시간이 더 짧아. 애들이 엄청난 번식력이라니까. 걔들은. 두 번째, 바이러스를 살포했어. 토끼만 죽이는. 둘 다 지지 않았어. 그런데 문제는 걔를 뿌렸더니 죽긴 죽었어. 근데 그 중에 저항체를 가진 토끼가 살아있는 거야. 걔가 또 다 번식했어. 지금은 손 놨어. 토끼들은 자유롭게 번식을 하고 있단다. 초월을 다 작살내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생태계는요, 그 자체를 놔야지 인간이 손을 댔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만,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나라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만 외부의 그 외래종이라 하거든요. 외래종이 들어왔는데도 생태계가 파괴 안 되는 나라. 파괴되기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왜?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요. 열대어종, 피라냐? 살벌하잖아요. 여름만 살아요. 가을, 겨울 되면 죽어요, 동사로. 못 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견딘 애들이 누구죠? 뉴트리아. 크니페스, 월남붕어, 그 다음에 황소개구리, 나머지 멸종했어요. 바닷가에 사라졌죠?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중국 매미, 빨간색 매미죠. 한때 엄청 많았잖아요. 다 죽었어요. 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토착종들이 걔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새들이 빨간 매미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뭐지? 먹어도 되나?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이제 2년째 되는 날 용감한 애들이 먹어봤겠지? 에이씨,
멋있네? 다 잡아먹어. 얼마나 잘 쳐요. 빨가니까. 우리나라의 개들은 토착이 되지 못한 거고, 황소개구리나 그 다음에 누구냐, 큰잎베스나 월남붕어나 그 다음에 뉴트리아 이런 애들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 흡수가 돼버렸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종이 다양화된 거죠. 오히려 생태가 안정해요. 얘들이 휘젓고 다니지 않잖아. 이런 경우가 별로 없대요. 미국은 우리나라 토착종이 넘어가서 개판을 치고 있어요. 지름. 아니에요. 여러분 가물치라고 알아요? 이 가물치가 얼마나 무서운 어류냐면 밤에는 나무 위로 올라와서 자요. 폐업을 해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개들 때문에 난리래요 지금. 옛날에는 그 중국에 무슨 연어인가 뭐 있어요. 그 개 때문에 막 난리 폈거든요. 개들이 그거요. 저 유튜브 보면 배 타고 가다 보면 걔한테 갑자기 확 올라와 사람 막 치고 막 그 물고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을 너무 잘해서 번식력을 해서 투착종이 다 착살나는 거죠. 근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돼요. 잡아먹을 수 있는 애들. 우리나라 같은 거 뉴트리아는 사기 잡아먹는데요. 걔들을. 그리고 이제 황소개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수달이 돌아왔어요. 먹을 게 풍부해서. 그래서 수달이 다 잡아먹어요. 걔들. 겨울에도 걔들이 있으니까 막 잡아먹고. 그래서 개체수가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게. 알겠어요? 자, 먹이 관계와 개체수 변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하위 영양 단계가 무조건 많다. 그런데 이들이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위 영양 단계 개체수가 줄어서 상위 영양 단계 개체수 줄었네? 생태계 평이 깨졌네?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생태계가. 아셨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두 번째 생태계 평형을 한번 봅시다. 생태계 평형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게 생태계 평형이냐는 거예요. 자, 이 의의가 중요해요. 의의가. 보세요, 거기. 군집의 생태계에서 군집이 생물적 요소잖아요.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 에너지의 흐름 등이 균형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를 의미할까요? 개체수나 군집의 종 이런 것들이 좀 작거나 늘더라도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평형이라는 게 꼭 어떤 개체수에 딱 가야 돼가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들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생태계 평형이라고요.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런데 그나마 관계가 군집이 복잡할수록 유지하기가 쉬울 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왼쪽에 먹이사슬 보이고 오른쪽에 먹이사슬 보이는데 충분히 왼쪽도요 생태계 평형은 도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생태계 평형 도달하기 쉽다고요? 오른쪽이 쉽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생태계 평형 그러면 생물 군집, 개체수, 물질과 에너지 흐름이 균형을 잡은 상태. 그러니까 결국 개체수가 많아지든 적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뭐 할수록 유리하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에 유리하다 이거예요. 유리하다는 얘기지 왼쪽 같은 심플한 애들은 절대 도달 못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쪽이 더 잘 깨지지 않는다. 평형을 잡기 쉽다. 자, 세 번째 생태계 평형 유지 원리는 여러분 이 유지 원리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니네 그림 한번 보세요. 누가 깨졌어요? 1차 소비자가 부서졌을 거예요. 보면 그죠? 얘가 급격히 늘어났죠. 급격히 늘어나면 얘의 피식자에 해당되는 생산자가 확 줄어요. 먹이가 많은 개를 막 다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런데 웃기는 건 1차 소비자가 팍 늘면 개를 먹이로 삼는 누가? 2차 소비자가 같이 늘어나요. 이해 갔어요? 이게 생태계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1차 소비자는 그 해에 뭐 환경 조건이 맞든 뭐하든 많아질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많아질 수도 있고 그 환경이 안 좋으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어떤 단계, 영양 단계는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지 멋대로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지금 이 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1차가 많아지면 2차가 많아서 개를 줄이고 개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생산자가 늘어나고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간다. 숫자가 똑같이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평형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지구자정이라고 하거든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균형이에요. 생태계 평형.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너네가 야 이거 순서대로 놔봐. 그럴 때 충분히 찰 수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과연 누가 어느 영양 단계가 커졌느냐? 그럼 그 밑에 단계는 줄고 윗 단계는 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윗 단계가 늘어서 개 단계를 피식을 해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그럼 개가 다시 줄면 그 윗 단계에서 줄어요. 먹이가 줄었으니까 그러면 그 영양 단계가 준 밑에 포차가 다시 늘어서 원래 상태의 평형을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그때 조심할 것. 개체 수가 원 상태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페이지 114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 있는 내용 카이바브 고원에서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만행이 거기 있는 거야. 카이바브 공원에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보러 오겠어요? 사슴을 보러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야 사슴이 개체수가 좀 많으면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돈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늑대를 다 죽였어요. 늑대가 개를 잡아먹으니까 그랬더니 3만 마리가 됐던 그 사슴이 갑자기 5만 마리까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산 능성이에 남아나는 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얘들이 먹이가 없으니까 발굽으로 쳐가지고 뿌리까지 다 캐먹는 거지. 그래서 산이 민둥산 거의 가까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일은 안 되겠다. 늑대를 다시 풀어놨네.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돼. 풀도 이게 평형이야. 인간에 의해서 어느 지위 하나, 먹이 지위, 영양 단계 하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돼 버렸는데 그 단계에 애들이 들어가니까 야 그렇다고 애초에 뭐 28,000마리가 늑대를 집으니까 정확히 28,000까지 이게 아니라니까. 다시 생산자도 적당히 생기고 사슴도 적당히 유지되고 그 다음에 포식자인 늑대도 적당히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얘기지. 그게 새로운 평형이야 어떻게 보면.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보자. 자 밑에 환경변화와 생태계는 말 그대로 누구냐. 첫 번째 자연재해라는 게 있고 인간의 관여가 있는데 누가 제일 커? 인간의 관여가 제일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보면 환경변화와 생태계 평형은 이런 거야. 언제든 생태계는 깨질 수 있다는 얘기야. 언제든. 그것이 자연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깨지든. 근데 얘들은 어김없이 다시 새로운 생태계 평형으로 돌아오는 능력치가 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데 돌아오긴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또 그렇게 되더라 되기 힘들다. 여기는 여러분 그 카이바브 그 예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서부는요. 그 옛날에 골드러시라 해가지고 미국의 초창기 시절에 사람들이 서쪽으로 엄청나게 이동했던 거 알아요? 엄청 이동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최초의 백만장자는 금을 가지고 백만장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엉뚱으로 백만장자가 있어 기록에. 뭔 줄 알아? 비버 가죽.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비버 가죽에 대해서 환장하는 거지. 근데 서부에 비버가 엄청 산 거야. 사람들이 가서 금은 안 캐고 비버만 자는 거지. 근데 비버가 뭐 하는 애냐? 강을 막아서 뚝을 만들고 나무로 그 속에 사는 애거든. 그런 애를 다 잡아 죽이니까 보라고 하지. 보. 우리가 강에 보면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댐도 아니고 조그맣게 사람이 지나면서 이렇게 막았지. 이렇게 보거든. 천연 보를 만드는 게 비버의 특징이야.
비버들이 거의 자취를 감췄어.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인데 하루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뭄이 드니까 물이 양이 적잖아. 근데 이게 자연재해야 사실 가뭄은 비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중간에 비버가 자꾸 뚝을 막아서 물을 막으니까 물이 적게 온다고 생각한 거지. 뭐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걔들이 그래서 물이 막아진 건 아니거든. 지금 가뭄이거든. 근데 다 죽인 거지, 비버를. 죽여갖고 뚝을 무너뜨렸네. 그래서 물이 막 왔어. 좋지. 물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돌아왔더니 유속량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변을 딱 쓸어버리는 거야. 원래 이렇게 공류였던 강이 직진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너무 빠른 유속량의 생태계 그 속에 물고기들도 다 사라지고 거기에다 새들도 먹이가 없으니까 다 사라지고 황폐해진 거야. 주변에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 환경학자들이 그래서 비보를 8마리인가 풀어놨대. 그랬더니 4마리, 5마리 정도는 그 지역에서 비보들이 살더래. 근데 2-3마리 정도는 400km 하류에 가서 살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게 지멋대로 가서 사는 거야, 애들이. 그랬더니 불과 7-8년 정도 되니까 원상태로 돌아오더래. 그 지역이. 그러니까 뭐야. 생태계가 파괴되어도 돌아올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너무. 알았어?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얘들은 돌아오지. 인간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영화에 보면 인간들이 핵폭탄에서 다 죽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지구를 또 차지하잖아. 그치? 그런 식이라고 본다. 자, 인간의 활동에서는요, 무분별한 벌목. 여러분, 이 무분별한 벌목과요, 더군다나 있는 게 뭐예요? 경작지를 증가시키는 거죠. 야, 여러분 생각해봐. 황무지를 개간해서 거기다 밀을 심어요. 일단 종의 다양성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황무지에는 엄청난 종의 잡초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밀고 밀을 심으면 종이 단순화돼 버리잖아. 그죠?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또 산림을 자꾸 깨부시고 인간이 그 거주 지역을 넓히면은 이게 원래 있잖아요. 저 깊숙한 곳에서 살아야만 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응? 그것도 종의 다양성의 일부잖아.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 침팬지, 아니 오랑우탄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인간하고 접촉하는 걸 싫어하는 거지. 근데 자꾸 밀리니까 걔들이 사라지는 거야. 못 살고. 걔들이 이쁘고 우리가 오랫동안 봐야 돼. 이런 게 아니라고. 종이 무너지면 인간도 무너진다는 것이 환경학적 생각이야. 종이 무너지면 인간도 무너진다. 알았어? 당장 그러잖아. 벌이 없다고. 벌이 없어요. 여러분 벌 본 적 있어요? 요즘에? 있어요? 동네에 있어요? 벌이? 좋은 동네다. 전 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 농촌이나 가야 벌 몇 마리 다녀요. 근데 어렸을 때 벌 잡고 엄청 놀았거든요. 진짜 천지빛깔이었어요. 벌들이. 그래서 우리 고무신에 딱 가둬갖고 3번 돌리다가 바닥에 딱 치면. 그게 벌 잡고 놀았는데 지금 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이거 어차피 환경오염이에요. 다. 화석연료 사용도. 자,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에 보면은 1번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다. 이걸 희귀종이라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희귀종 분명히 있죠. 웃기는 게 뭡니까? 세계의 시각과 우리 시각이 달라요. 자, 우리는 고라니 봐봐요. 농작물 피해주죠. 개체수 너무 많죠. 하도 많아서 로드킬 당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얘가 천연기념물이에요. 사슴 중에 치아가 뾰족하게 태어난 게 흡혈사슴이라고 하거든요. 흡혈기차도 뛰어났다 해야죠. 전 세계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천덕꾸러기처럼 당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종인데, 또 우리나라 은행나무 있죠? 굉장히 희귀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은행나무 하나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잘 자라는 거예요. 독일도 잘한대요. 근데 독일이 우리나라가 90년대 독일이 우리나라 은행잎을 전량 가져갔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우리 청소부터 쓸어야 되니 가져간 데가 얼마나 좋아. 막 헐값에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생물학자들이 궁금한 거야. 아니 저거 왜 가져가지? 연구했더니 그 안에 유약 성분, 의약품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게 엄청 높은 거야. 그 함유량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독일이 제소했어요.
자기네 거 뺏겼다고. 그래서 그 국제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우리나라 이겼어요. 전혀 다른 쪽이다. 그리고 식물의 그건 누구든 개발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신약은 아니다 라고.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를 좀 구름 잡고 있어요. 은행나무 잎.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여러분 이거 우리 국립공원 지정한 거 알잖아요. 그죠? 해상국립공원까지 다 지정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호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조약 같은 거, 남사루 조약 이런 게 있어요. 우포 알죠? 저기 전라남도 우포, 그거 늪지 개발 못하게 국제적으로 막아요. 왜? 그 늪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철새들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휴게소 하나 없는 거야, 철새들한테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환경 영향 평가, 이거 다 이게 엄청,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환경 영향 평가 제일 무서워. 또 두 번째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역사학자들이에요. 네, 환경 영향 평가에서 자 오케이 했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유물이 나온 거야. 아 그럼 끝나요. 그냥 공사 중지. 그 사람들 둘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아까 남사라 늪지조약 이것도 국제협약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6번과 동그라미 7번이 우리나라가 했는 건데, 한 전 세계가 우리나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되게 유심히 있게 봐. 청계천 복원 사업. 야, 어느 나라든 자신의 수도에 그런 깨끗한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살고 이런 걸 꿈꿔보지 않은 도시공학자가 있을까? 도시공학자들은 다 그 꿈을 꾼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복개 사업을 했잖아. 심지어 그 외국 저 관광객도 오면 신기해서 본대. 아니 물고기는 키울 수 있어. 물 깨끗하게 하고.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렵대. 외가리가 오잖아. 사람을 두려워하는 외가리가 와서 그 낚시를 하잖아. 백로도 오고. 그 잡잖아.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된 거야. 새를 풀어놓을 순 없잖아. 인위적으로. 외가리 몇 마리 키워갖고 결혼시켜서 야 너 청계천에만 살아. 네. 그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천연 환경이 조성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세계가 꿈꾸는 거야. 저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제 하천 복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자, 뒤에 숙제 잘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페이지 120쪽을 들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뭐 인트로만 할 건데 잘 보세요. 이쪽에 킬러랑 킬러가 다 몰려 있어요. 어떤 킬러냐? 여러분들 2장 지구 환경 변화 인간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쪽, 여기는 정말 잠깐 써놨거든요. 123쪽에 엘니뇨가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좀 애들한테 어렵게 다가와요. 알았어요? 이 엘니뇨 현상도 이제 배울 것이고,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고요. 이 장에서는요. 그런 거 엘니뇨가 여기서는 가장 킬러예요. 자 여러분,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을 빨리 가보세요. 자, 여기는 어떤 거를 다룰 거냐면 이상기후예요. 이상기후. 이쪽은 알겠지? 그래서 지구온난화든가 지구사막화라든가, 알았니?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거거든. 그러려면 우리는 첫 번째 지구 열수지를 알아야 돼.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복사평행이에요. 복사평행. 자, 일단 복사가 뭐냐면 열의 이동 방법 중에 이 열의 에너지 스스로 이동하는 게 복사의 형태거든. 스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스스로. 입자처럼. 이게 복사의 형태, 라디에이션이라는데,
이 평형이라는 게 뭐냐면 흡수량과 방출량은 어떻다? 같다. 같다라는 게 복사 평형이야.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여러분, 검은색 천이 복사 평형값이 클까요? 흰색 천이 클까요? 흡수량이랑 전출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흰색 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컵에다가 검은색 천을 두르고 흰색 천을 둘러서 동일한 물을 넣고 온도의 눈금을 재면 누가 높아진다? 검은색이 높아져요. 검은색 천.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건 이 검은색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빛은 삼원색의 RGB예요. 근데 그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백색광이거든요. 근데 어떤 물체를 본다는 건 색깔이 반사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색이 보인다는 건 모두 흡수해버렸다는 거예요. 빛을 모두 흡수했다. 근데 흰색이 보인다는 거예요. 모두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방출량이 100%에 가까운 애랑 흡수량이 100% 가까운 애랑 어디가 뜨거워요? 검은색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아셨어요? 그래서 검은색의 온도가 좀 더 높고요. 거기서 복사 평형에 도달한다는 거죠. 걔도 흡수량과 방출량이 좀 더 높은 데서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참고로. 얘들아, 푸른 색깔과 빨간 색깔이 있다. 누가 복사 평형 온도가 높을까? 푸른색과 빨간색. 니네 여름에 무슨 색 입으면 시원해 보여? 파란색. 그지? 근데 반대야. 파란색이 흡수량이 높아요. 그래서 여름에 파란색 입으면 빨간색 입은 것보다 더워요. 색깔만 그런 거지. 알았습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얘기인 거. 복사평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사평형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자, 어디인 경우? 이런 거죠. 달은요, 지표가 있고 그냥 뭡니까? 우주입니다. 지표가 있고 달에 지표가 있고 우주라고요. 그냥 그러면 우주에서 햇빛이 들어올 거 아니니? 햇빛이 이렇게 100%가 들어오게 되면 얘들은 뭐라고? 100%가 방출이 돼. 이게 무슨 얘기냐? 햇빛이 찌는 쪽은 한 140, 180도씨 온도를 갖는데 그늘진 쪽은 영하 120이라는 얘기야. 뭐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구는 아니잖아. 지구는 누가 존재하냐? 대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기. 지표가 있고 누가 존재한다고? 대기가 존재하고 그 위에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주. 그래서 이런 식이 생긴다는 거야. 우주에서 태양곡선에 들어오잖아? 그럼 얘가 이런다는 거지. 방출이 됐다가 이게 일어날 수 있다. 되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원리가 뭐 있냐 우리 주변에? 바로 비닐하우스가 그래.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햇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비닐에서 되반사가 돼서 또 나가기 때문에 한번 거치고 돈다는 거지. 열이 한번 순환을 해준 다음에 나가니까 그 안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을 때보다 열 에너지를 한 번 더 돌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어디가 기온차가 적겠다, 연교차가 적겠다 얘들이죠. 알았어요? 하루 일교차는요, 쟤는 덥고 춥고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러한 복사평형 원리로 뭘 볼 거냐? 지구를 보게 될 거다. 자, 지구 열수지. 열평형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세 구역을 거쳐서 볼 겁니다. 먼저 우주, 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에 지표, 각각의 아이고 그냥 흡수량 없어. 흡수량, 방출량을
이 데이터가 주는 원리에 따라 적어보자는 거죠. 맨 먼저 우주에서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태양은 우주에 있으니까요. 얘가 들어와요. 그런데 얘가 100%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태양빛은 어디로 들어오고 지표로 50 정도 들어오고 대기로 20 정도 들어오면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30. 다시 말해서 얘를 100으로 잡는다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기에서 구름에 의한 반사 같은 거고 지표도 빙하나 사막에 의한 반사도 있겠죠? 이게 반사예요. 이게 30%. 이해 갔어요? 그냥 여러분 이 데이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지표에서 곧바로 우주까지 나가는 건 한 6이 된대요. 그리고 중간에 대기로 들어오는 게 117. 그 다음에 요것들 합친 게 123이 되는 거죠. 이건 빨간색으로 표현했잖아. 노란색은 태양 복사인데 빨간색은 누구라고? 지구 복사의 형태야. 빨간색은 보통 적외선 영향으로 하거든. 조온이기 때문에. 노란색은 얘는 태양 복사라고 해. 얘는 가시광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을 보잖아. 가시광선이 46, 적외선이 46, 약 8%가 자외선이야. 근데 그 8% 때문에 그렇게 지지시대 때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을 못했던 거야. 자, 이렇게 놓고, 자, 다음엔 여기서 들어가는 에너지량 한 20 정도가 뭐 전도, 대류, 그 다음에 약 10 정도가 뭐 잠열, 상태 변화야, 잠열. 자, 이랬더니 이제 지표에서 대기로 들어오는 게, 대기에서 지표로 바로 들어오는 게 103.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게 얼마더라? 64. 자, 이러고 여러분들은 각 영역에서 나간 거 마이너스, 들어온 거 플러스를 잡으면 되는데 지표부터 봐요. 자, 흡수량, 그럼 요거 흡수됐죠. 또 요것도 흡수된 거죠. 합치면 얼마예요? 153.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뭐 하는 거야? 50은 태양이 준 거고요. 103은 대기가 준 거죠. 그럼 방출도 얼마가 돼요? 150. 그렇죠. 이게 복사 평형이니까. 일단 전도 대류가 20, 잠열이 10, 그 다음에 지표 복사가 123. 요거. 됐습니까? 153 됐죠? 그래서 모두 153에서 복사평이 이루어졌더라. 자, 대기는 들어온 거 한번 보세요. 태양 복사에서 얼마? 20 들어왔고, 자, 전도 대류 잠열로 30 들어왔죠. 다음 지표 복사에서 일부 들어왔잖아. 얼마? 117. 그래서 도합 167인 거죠. 자, 나간 거 보세요. 지표로 나간 거 103, 우주로 나간 거 64. 그래서 얘는 167에서 뭐가 이루어졌다? 복사평이 이루어졌다. 자, 우주 입장에서는요, 지구로 들어간 것 자체가 방출이에요. 100. 이거 그죠? 들어온 건요, 반사로 30, 지표 복사로 6, 대기 복사로 64. 그래서 얘는 얼마로 끝난다? 이게 열평형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양과 나가는 양을 합쳐서 얼마가 되게 되면 돼요? 0이 되게 됩니다. 알았습니까? 이런 게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거기에 자세히 막 써놨는데 밑에 그림에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들은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하긴 했네. 값 자체를. 알았어? 근데 거기 있는 내용대로 본다면 지표가 흡수한 게 얼마인가 봐봐. 지표
47 플러스, 그죠? 다음에 대기의 제복사에서 98이 들어오죠? 그래서 98 더하기 47이 지구가, 지표가 받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런 양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 양들을 가지고, 자, 요 장에서 왜 우리는 온실효과에서 이 복사평형 어떤 것이 영향을 줘서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걸 좀 배울 겁니다. 아셨습니까? 인트로만 해주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여기를 나갈 거야. 알았지?